현금 흐름의 증가 감소와 관련된 항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는 거론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감가상각비를 다루는 이유는요, 분명히 현금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현금 흐름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죠. 회계비용인 감가상각비는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세금이죠. 근데 소득금액이라는 게 역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값입니다. 그런데 세법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 얘기는 감가상각비만큼 소득금액이 감소하겠죠.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인데 소득금액 자체가 줄어버리면,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인정되면,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즉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자체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과 무관하지만, 감가상각비를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현금 유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로 인해 세금이 얼마만큼 절약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 금액의 T, 세율만큼 곱한 금액이 절약됩니다. 실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왼쪽은 감가상각비가 없는 경우예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40이 있는 경우예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이 감가상각비 차이뿐이고 나머지 모든 수익과 비용은 같습니다. 자, 왼쪽의 경우, 즉 감가상각비가 0인 경우 세금이 얼마인가요? 네,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감가상각비는 0이니까 빼나 마나, 그리고 이자 비용을 추가로 15를 빼면, 그렇죠, EBT, 즉 법인세 전 이익이 얼마가 됩니까? 175가 되는 거죠. EBT가 175인데 세율이 20%죠. 여기 20%를 곱하면 그게 바로 세금이죠. 그게 바로 요 금액이 35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게 동일한데 감가상각비가 40인 경우, 그럴 땐 EBT가 135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EBT가 135니까 여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세금이 되죠. 얼마? 27이 되는 것이죠. 요 금액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없는 경우는 세금이 35, 감가상각비가 40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27이죠. 차이 금액이 8입니다. 35에서 27을 뺀 값 8이죠. 자, 감가상각비가 40이 있는 오른쪽의 경우가 세금이 8이 더 적죠. 감가상각비가 0이 아닌 40으로 증가할 경우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만큼이 얼마예요? 8인 거죠. 자, 감가상각비 40이 증가한다고 해서 감가상각비 자체로 인해 현금이 나가는 건 없어요. 현금 유출은 없는 거죠. 왜? 감가상각비라는 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감가상각비가 이처럼 세법상 비용으로 인증되어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얼만큼? 8만큼. 그렇죠. 감가상각비 세금 절감 효과로 인해 8만큼 세금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잖아요. 현금이 그만큼 세이브 되는 거지. 절감되는 거잖아. 분명히 현금 유입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감가상각비 절감 효과로 인해 현금 유입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 그 절감 금액은 8인 걸 확인했어요. 그 자체로는 현금 유출과 무관한 감가상각비 40만큼 증가하게 되면 세금이 8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간접적으로 현금 유입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한 개만 다룰게요.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요. 매 기간 일정한, 동일한, 균등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 어떻게 계산하느냐? 정액법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겁니다.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 이런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하기죠. 돈을. 그 쓴 돈이 바로 취득원가예요. 공장, 건물이나 자동차, 기계를 취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 자산을 활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이죠. 근데 이제 돈을 벌 만큼 벌면, 그죠? 예, 수명이 다하면, 예, 더 이상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게 이제 내용연수가 종료됐다 그래요. 내용연수, 즉 투자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처분하겠죠. 자, 그러면 취득 시점에 내용연수가 종료될 즈음에 얼마만큼 처분할 수 있는지 그걸 잔존가치라 그래요. 100에 취득한 기계를 쓸 만큼 쓰고 이제 투자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 즉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10에 처분합니다. 그럼 잔존가치는 10이 되고 취득원가는 1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정자산으로 인해 결국 최종적으로 즉 처분식 기준으로 얼마만큼 지출한 셈이에요? 100입니까? 90이죠. 왜? 취득 시점에 100을 지출했지만 처분 시점에 10을 회수하잖아. 결국 쓴 돈은 90이 되는 거죠. 나중에 처분에 의해 회수될 잔존가치만큼은 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만큼을 뺀 금액, 요 금액만큼만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 그래요.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의 내용연수를 나눈 값이 바로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실 건 이 잔존가치라는 건요. 감가상각을 위해 취득 시점부터 추정하는 추정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도 모르는데 뭐 몇 년 뒤에 이 자산을 얼마에 처분할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금액은 모르죠. 그래서 그 투자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 즉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얼마에 처분하게 될지 그 잔존 가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존 가치는 추정 잔존 가치라고 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하기 위해 취득원가에서 차감되는 이 잔존 가치는 추정 잔존 가치예요. 그럼 나중에 처분 시점에 이제 실제 잔존 가치가 판정이 될 거고 그 실제 잔존 가치에 처분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처분 시점의 잔존 가치는 실제 잔존 가치이고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 즉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의 잔존 가치는 추정 잔존 가치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후현금이 뭐냐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그 처분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 발생액을 세후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세후 잔존 가치라고도 하죠. 자, 처분 시점의 시장 가치. 처분할 때 처분 시점의 시장 가격에 팔겠죠. 이 처분 시점의 시장 가치 결국 이 금액에 처분하는 건데 이 처분 시점의 시장 가치인 잔존 가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이 잔존 가치는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즉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있죠. 이 잔존가치랑 다른 금액이라는 거야. 이거는 이 잔존가치는요. 처분 시점의 이제 실제 잔존가치야. 자, 이 처분 시점의 시장가치인 잔존가치와 장부 금액이 다를 경우 세금 효과가 발생합니다. 처분 시 잔존가치는 시장가치라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만약에 이 처분 시 잔존가치보다 그 고정자산의 장부 금액이 있을 거예요. 장부 금액이 뭐냐면 취득원가 중에 처분 직전까지 야금야금 취득원가를 썰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적 금액, 회계상으로 누적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 안에서는 그냥 누적 감가상각비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원가 중에 처분 전까지 감가상각비로 비용 인식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그럼 결국 뭐겠어요? 상각 안 된 금액이겠죠. 취득원가 중에 상각 안 된 금액이 바로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부 금액보다 처분 시 잔존가치, 시장가치로 처분하겠죠? 같은 금액이에요. 그럼 결국 처분 금액이죠. 이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클 경우에는요. 당연히 뭡니까? 장부 금액 100원짜리인데 200원에 처분했어. 그럼 뭐예요? 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고정자산을 시장가치로 처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분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그 처분 금액이 온전히 다 현금 유입되는 게 아니고 그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 간의 차이 금액이 결국 처분 이익인데, 이 처분 이익을 세법이 이익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세율을 때려서 세금을 징수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처분 금액이 온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금 유입으로 거기에 뭡니까? 처분이 곱하기 세율만큼의 금액이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현금 유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어가 중요한데 이 처분 금액에서 처분이 곱하기 세율만큼 차감된 금액, 그게 바로 세후 잔존 가치예요. 또는 처분에 의한 세후 현금 유입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 조심하셔야 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분 시점에 장부 금액보다 처분 시점의 시장 가치, 즉 처분 시점의 잔존 가치가 클 경우에는 처분이익이 발생해서 이 처분이익 곱하기 세율만큼 세금이 징수되어 나가기 때문에 처분 금액에서 이 처분이 곱하기 세율만큼 세금이 뜯겨난 나머지 금액, 즉 세후 잔존 가치만 현금 유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처분 시 잔존 가치, 즉 처분 시점의 시장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작아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뭐 예를 들면 30인데 시장 가치가 10인 거야. 그러면 30짜리 장부가 30짜리를 10에 처분하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분 손실은 결국 비용이죠. 그만큼 소득 금액이 줄어 처분 손실 곱하기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분 금액 온전히 들어오고요. 추가로 손실이 증가하여 처분 손실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부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현금 유입 총액은요. 처분 금액의 이 처분 손실 곱하기 세율, 즉 세금 절감되는 금액만큼 추가가 되어 처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혔을 텐데 이제 실제 숫자로 한번 해봅시다. 자, 취득 원가가 100만이고요. 내용 연수는 4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자산을 100만에 취득했는데
이 고정자산으로 4년간 돈을 벌 예정인가 봐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4년이죠. 그러면 결국 재무관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투자 수명이 4년이라는 얘기지. 자, 정액법으로 생각하고요. 자, 추정 잔존 가치가 20만, 100만 전부를 4년 동안 야금야금 썰어서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100만 중에 20만큼을 제외한 80만을 4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 인식하는 것이죠. 자, 세율은 20%고요. 감가상각비는 첫 번째 연도에는 20만입니다. 왜? 취득원가 100만이고 추정잔존 가치가 20만이니까 결국 이 고정자산으로 인해 실제 순도는요. 취득 시점엔 100만이지만 나중에 처분으로 20만만큼 회수될 거잖아. 결국 80만만큼만 돈을 쓴 셈이니까 이 80만에 대해서만 비용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0만을 즉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죠. 정액법이니까 매년 감가상각비는 일정할 거예요.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 20만이니 첫 번째 연도 누적 감가상각비는 20만,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 20만 원 추가가 되어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 누적 감가상각비는 40만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연도 연말 장부 금액이라는 게 결국 취득원가에서 이 누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누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니까 첫 번째 연도 말 감가상각 직후 취득원가 100만 원 빼기 누적 감가상각비 20만이니까 첫 번째 연도 말 장부 금액은 80만이 되고 두 번째 연도에는 20만이 추가로 감가상각되니까 연말 장부 금액은 20만이 깎여 나가 60만이 되고 세 번째 연도에 40만, 네 번째 연도에 20만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연도 말 감가상각이 딱 끝나면 장부 금액은 이 추정 잔존 가치만 남아 있겠죠. 내용 연수 종료 시점에 장부 금액은 추정 잔존 가치와 일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연수 동안 즉 투자 수명 동안 이 추정 잔존 가치를 제외한 금액만 야금야금 감가상각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감가상각이 종료되고 즉 투자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장부 금액은 추정 잔존 가치만 남을 거예요. 투자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 또는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시점 다 같은 의미죠? 그때 장부 금액은 추정 잔존 가치와 일치할 거라 이거지. 내용 연수 종료 시점에 즉 4년 말이겠죠? 실제 잔존 가치가 20만이야. 취득 시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위해 잔존 가치를 추정했는데 그게 20만이었죠. 근데 처분 시점에 실제 잔존 가치가 얼마냐면 20만인 거예요. 아, 추정을 정말 잘했죠? 장부 금액도 추정 잔존 가치와 일치한 20만 처분 시점에 그리고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 가치 즉 시장 가격 처분 금액 역시 20만이니까 뭐예요? 장부가 20만 원짜리를 20만 받고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어요? 발생 안 하죠. 실제 잔존 가치 20만에 팔았죠. 이게 판매 금액, 처분 금액이죠. 실제 잔존 가치. 그리고 20만이 딱 뭐예요? 장부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장부가와 실제 처분 금액이 같아요. 그러니까 처분 손익이 발생해 안 해? 처분 손익이 발생 안 하는 거지. 세금 효과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처분 이익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세율 곱한 만큼 세금이 뜯겨 나가잖아. 처분 손실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세율 곱한 금액만큼 그 세금이 세이브되는 플러스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처분 시점의 장부 금액 20만 그리고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 가치 20만 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분 손익이 발생 안 하잖아. 즉 처분 손익이 0이기 때문에 세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처분 금액만큼 온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면 처분 이익에 세율이 곱한 그 금액만큼 20만에서 뜯겨 나가고 나머지 금액만 처분으로 들어올 거예요. 즉 세후 잔존 가치가 20만이 아닌 보다 작은 금액이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처분 손익이 0이기 때문에 세금 효과가 없어요. 뜯겨 나가거나 더 들어오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후 잔존 가치는
처분 금액과 그냥 일치하는 거예요. 20만이 되는 것이죠.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우리가 봐야겠죠. 실제로 금액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처분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처분 금액 20만에서 세금 효과로 인해 얼마만큼 뜯겨 나가는지 그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확인해 봅시다. 다른 모든 건 동일해요. 그런데 내용 연수 종료 시점, 즉 4년 말 시점에 자, 실제 잔존 가치, 즉 시장 가치가 35만이에요. 그러면 이 35만을 받고 처분했겠죠. 즉 처분 금액이 35만이 되는 것이죠. 세후 잔존 가치를 구해 보래요. 35만에 처분했으니까 35만이 온전히 들어올까요? 만약 35만이 온전히 들어온다면 그게 세후 잔존 가치는 35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이건 처분이익이 발생하니까 처분이익 곱하기 세울 만큼 세금이 발생해서 그 세금만큼 뜯겨 나가고 나머지 금액만 들어오겠구나. 35만에 처분했을 거고 장부 금액은 여러분 얼마인가요? 실제 잔존 가치는 35만이지만 추정 잔존 가치는 취득 시점에 20만이죠. 그래서 100만 중에 20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감가상각을 했을 거고 내용에서 종료 시점에 그럼 뭐예요? 남은 건 추정 잔존 가치 20만 남아있겠지. 그럼 장부 금액이 20만이라는 얘기죠. 내용에서 종료 시점에, 즉 처분 시점에. 그러면 장부 금액 20만짜리를 35만에 처분했으니까 처분이익이 이만큼 얼마? 15만 원만큼 발생했겠지. 그럼 15만 곱하기 20% 얼마? 3만이죠. 그럼 3만만큼 뭐예요? 세금이 증가하겠죠. 처분이익이 안 생겼으면 안 낼 세금인데 처분이익 35만 빼기 20만 즉 15만 곱하기 20% 즉 3만만큼 뭐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처분 금액 35만 중에 이 처분으로 인한 세금 효과 뜯겨 나가는 거죠. 얼마? 3만이죠. 처분이익 15만 곱하기 세율 20% 3만. 그만큼 뜯겨 나가서 35만에서 3만이 뜯겨 나가고 나머지 얼마예요 그러면? 그렇죠. 35만 빼기 3만 즉 32만만큼 뭐예요? 현금이 유입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32만이 바로 뭐예요? 세후 잔존가치가 되는 거죠. 세금 뜯기, 세후라는 게 세금 뜯긴 후 잔존가치라는 거예요. 세금 뜯긴 후 현금 유입이라는 얘기야. 감가상각비 관련 세금 효과에 대해 계속 살펴보죠. 고정자산, 건물이나 기계장치에 대한 현금 흐름은 언제 발생할까요? 취득할 때 돈 쓰겠죠. 현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고 처분할 때 처분으로 인해 돈이 들어오겠죠. 현금 유입이 발생할 거예요. 이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 현금 유출에서 현금 유입 뺀 건 결국 취득원가 빼기 처분 금액이 되겠죠.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은 취득원가 빼기 처분 금액이라는 것이죠. 감가상각 개시 시점에 이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 순지출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정자산에 대해 돈 쓴 것만 최종적으로 비용 잡아야 되니까 정확한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 이 처분 금액까지 취득 시점에 알 수 있다면 처분 금액이 실제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 가치를 말하죠. 그런데 신이 아닌 이상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힘들겠죠. 어쩌다 맞을 수는 있지만 이 감가상각을 위한 추정 잔존 가치와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 가치는 불일치하게 마련이죠. 자, 그로 인해 결국 누적 감가상각비와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누적 감가상각비라는 게 결국 취득원가 빼기 추정 잔존 가치, 즉 우리 요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 요거를 내용연수 동안 야금야금 썰어서 감가상각비로 인식한 것이고 그 감가상각비가 누적된 결과가 요거잖아.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은 뭐예요? 그래요. 취득 원가와 실제 잔존 가치잖아. 그치? 요거잖아, 요거. 그런데 이 처분 금액이라는 게 실제 잔존 가치인데 그게 지금 불일치한다면서요. 불일치하기 마련이잖아. 그럼 결국 뭐야? 그래요. 이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과 이 누적감가상각비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전에 풀었던 문제죠. 자, 다른 모든 상황이 동일해요. 취득원가부터 세율까지. 자, 그리고 처분시 실제 잔존 가치가 35만이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추정 잔존 가치는 20만이었는데 실제 잔존 가치는 35만으로 불일치하는 거지. 누적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취득원가 100만에서 추정가치 20만을 뺀 80만을 야금야금 감가상각비로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80만을 이렇게. 결국 4년차 누적 감가상각비는 80만이겠죠. 처분 시점이 되고 나서야 시장 가치를 확인해 보니 실제 잔존 가치가 얼마인 거야? 35만인 거야. 그럼 취득원가 100만이니까 처분 시점에 가서야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 즉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은 얼마였던 거예요? 65만이었던 거지.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감가상각을 했다면 이 65만에 대해 감가상각을 했겠죠. 근데 타임머신을 뭐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나? 없지. 어쨌든 이 80만 누적 감가상각비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처분 시점에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 순지출이 65만이라는 점도 엄연한 현실이야. 이런 불일치가 처분 시점에 가서야 확인이 된 거죠. 이 80만만큼 회계도 비용 처리했고 세법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세금이 계산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65만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80만을 비용 인정해 버렸네. 그러면 이 65만이 확인되는 시점에 아이고 80만 너무 많이 비용을 인정해서 결국 비용을 많이 인정해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더 많이 인정함으로써 세금이 깎여 나갔겠죠. 너무 많이 깎아준 거지. 그리고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정산 과정이 발생하겠죠.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시점에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가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을 하니까 세금이 줄죠. 세금이 절약되니까 당연히 뭐야? 돈 번 거랑 마찬가지니까 현금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정 잔존 가치와 실제 잔존 가치의 불일치로 인한 너무 많이 세금을 깎아줬네. 아이고 너무 많이 세금을 거두었네. 그로 인해 세금을 돌려주거나 돌려받는 정산 과정이 발생하겠죠. 그 과정으로 인한 또 현금 흐름이 발생하겠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건데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이 뭐예요? 취득원가 빼기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가치 말하는 거죠. 여기 결국 뭐겠어요? 처분 금액이 되겠지. 다른 말로 처분 시점이 뭐예요? 시장 가치죠. 내용 연수 종료 시점의 누적 감가상각비는 취득 원가 빼기 추정 잔존 가치지. 요놈과 요놈이 불일치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처분 시 실제 잔존 가치가 이 추정 잔존 가치보다 크다면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보다 많은 누적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겠지.
자, 고정자산에 대해 쓴 돈보다 많은 비용을 세법이 인정한 셈이네. 이익, 즉 소득 금액이 정확하게 비용 인정하는 것보다 축소되겠죠. 그로 인해 세금이 덜 징수될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 눈을 질끈 감아버려요? 그냥 넘겨버려요? 아니죠. 세금을 어떻게든 더 받아내야겠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순현금 흐름보다, 즉 고정자산에 대해 쓴 돈보다 적은 누적 감가상각비. 즉 무슨 얘기예요? 쓴 돈만큼 감가상각비 비용 인정해 줘야 되는데 쓴 돈보다, 즉 순현금보다 적은 비용을 세법이 박하게도 인정해 준 셈이네. 그럼 뭐야? 소득 금액인 이익이 적정 금액보다 과대로 잡혀서 결국 그 이익의 세율을 때린 게 세금이잖아. 근데 그 이익을 너무 많이 잡아버린 거야. 그러면 세금이 더 징수됐겠죠. 자, 이 조세, 이 세금에 대한 정의를 위해 어떻게 하겠어요? 덜 거쳐진 세금은 징수해내야겠고 더 거쳐진 세금은 돌려줘야겠죠. 이 덜 거쳐진 세금 또는 더 거쳐진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일단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정산되는 걸까?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보는 거죠. 정산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더 내고 덜 받았으면 그거 바로 잡는 게 정산이에요. 취득원가, 즉 쓴돈이죠? 그게 100입니다. 자, 내용에서 3년. 자,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즉 매기간 일정한 균등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겠다 이거죠. 이 100 전부를 썰어서 야금야금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건 아니고 순지출에 대해서만, 즉 순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겠죠. 그런데 이 취득 시점, 즉 감가상각을 이제 인식해야 되는 이 시점에 투자 수명이 종료되는 그 시점, 즉 내용인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실제 이 고정자산의 시장 가치, 즉 실제 잔존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정확한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 순현금 흐름을 우리가 어쨌든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 왜?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용연수 종료 시점의 그 잔존 가치를 추정해서 순지출을, 즉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을 이제 추정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자, 내용연수 종료되는 시점인 3년 후에 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 가치를 몰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잔존 가치를 이제 추정하는 거야. 그게 얼마야? 10인 거지. 아, 그러면 추정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 순현금 흐름은 100 빼기 10인, 90인 거지. 그래서 이 90을 3년 동안 야금야금 썰어서 매년 30씩, 30씩, 30씩 감가상각비 의식하겠지. 그러면 3년 후 누적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90이겠지. 자, 그런데 이제 3년이 딱 됐어. 내용연수 종료가 된 거지. 그때 이제 처분하는 거야. 근데 실제 잔존 가치가 정말 똑 맞아 떨어지게 10인 거야. 이게 웬일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감가상각 개시 시점인 즉 3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 잔존 가치를 추정한 거랑 3년 뒤 실제 잔존 가치랑 딱 떨어지게 맞는 거지. 자, 결국 이 실제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 가치가 결국 시장 가치인데 이 시장 가치로 처분하겠지. 그러면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은 10이겠지? 그리고
처분 시점에 가서 확인됐지만 이 고정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순현금 흐름, 순지출은 레알 90인 거지. 그치? 네. 취득 시 현금 지출 100에서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 10을 빼니까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 순현금 흐름은 90인 거지. 이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과 누적 감가상각비 90이 일치한 거지. 왜 일치한 거야? 그래. 추정 잔존 가치와 실제 잔존 가치가 일치되어줘서 이런 순현금 흐름과 누적 감가상각비가 일치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지. 이 순현금 흐름과 누적 감가상각비가 일치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실제 고정자산에 대해 쓴 돈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 되는데 제대로 추정잔존 가치를 그야말로 잘 추정해서 실제와 똑같게 이 누적 감가상각비와 순현금 흐름이 일치되어주는 바람에 비용을 많이 잡지도 적게 잡지도 않은 셈이잖아. 그 얘기는 세금이 덜 거치거나 더 거치는 일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지. 세상 일이 항상 그렇게 뜻대로 되겠어요? 3년 후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 가치가 10이 아니고 20인 거야. 추정 잔존 가치 10으로 해서 감가상각했는데 실제 잔존 가치가 내용에서 종료 시점의 20이 돼버린 거지. 결국 이 실제 잔존 가치 20으로 처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0만큼 현금 유입이 발생했을 것이고 처분해 보고 나서야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 순현금 흐름이 얼마? 취득원가 100에서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 20을 뺀 80이 된 거지. 확인해낸 거지. 그런데 누적 감가상각비는 그래. 추정 잔존 가치를 10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100 빼기 10, 90에 대해 야금야금 3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인식했을 거 아니야. 30, 30, 30. 그래서 누적 감가상각비는 90인 거지. 처분 시점이 되고 나서야 이제 확인이 된 거지. 뭐가? 그렇지. 고정자산에 대한 실제 순현금 흐름, 순지출은 90이 아니고 80인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80만큼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이니까 이 80을 비용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90을 비용 인정했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래요. 감가상각비를 10만큼 너무 많이 인정해줘 버린 거지. 비용으로서. 그러면 그만큼 뭐야? 비용이 10만큼 너무 많이 인정되면 이익도 10만큼 축소되겠지. 그럼 소득 금액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그래요. 그 축소된 소득 금액 10의 세율만큼 세금이 덜 징수됐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세율만 여기다 때리면 만약 세율이 20%면 그래 10 곱하기 20% 즉 이만큼 세금이 덜 징수됐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했어. 뭘? 덜 징수된 세금이 얼마만큼인지는 확인했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리고 언제 이 덜 거쳐진 세금 요 10 곱하기 세율을 징수할까 이거죠. 언제 어떻게? 자, 그거에 대한 해법을 풀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처분 시점의 고정자산 장부금액이라는 게 여러분 장부금액이 뭐예요? 취득원가 빼기 누적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면 처분 시점 고정자산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00에서 누적감가상각비 90을 뺀 10이겠죠. 그런데 장부금액 10인 이 고정자산을 얼마에 처분합니까?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가치, 시장가치인 20에 처분하겠죠. 그러면 장부금액
10인 고정자산을 20을 받고 처분했으니 이익이 발생한 거지. 처분이익 10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비용 10을 너무 많이 인정해 주는 바람에 10 곱하기 세울 만큼 세금이 덜 거쳤는데 이걸 어떻게 징수해낼까? 그래요. 세법이 이 처분이익 10을 야 이거 이익으로 볼게. 세금 내 이러는 거야. 그러면 결국 덜 거쳐진 세금 뭐예요? 10 곱하기 세울 만큼 징수되는 것이죠. 아, 결국 과대 감가상각 10이죠. 10. 이 사례에서 금액이. 그래서 덜 거둔 세금 얼마? 그렇지. 10 곱하기 세울 만큼을 어떻게? 그래요. 처분 시점에 징수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추정 잔존 가치를 20이 아닌 10으로 함으로써 누적 감가상각비가 얼마야? 90. 결국 처분 시점의 장부 금액 얼마야? 10인 거지. 추정 잔존 가치를 애시당초 잘못 잡고 버리면요. 그게 장부 금액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장부 금액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처분이익이 잡히는 거지. 처분이익에 대해 또 세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할 추정 잔존 가치와 실제 잔존 가치의 불일치로 인한 세금이 더 거쳐지는 거 있죠. 그게 나중에 처분 시점의 처분이익을 잡혀가지고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래서 결국 처분 시점에 세금이 더 거치게 돼 있어요. 결국 덜 감가상각비 과대로 인한 세금 덜 거쳐지는 게 자동적으로 처분 시점에 이익으로 잡혀서 거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추정 잔존 가치와 실제 잔존 가치가 불일치되면 감가상각비 과대나 과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덜 거치거나 더 거쳐지는데 이걸 어떻게 정산할까? 처분 시점에 더 걷어내거나 돌려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게 정산이 된다는 거. 이제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3년 후 처분 시점 실제 잔존 가치가 0인 거지. 이게 웬일이야. 추정 잔존 가치 얼마로 계산했는데 추정했었는데 10인데 처분 시점에 실제 잔존 가치가 0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처분 금액은 즉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0이겠죠?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은 결과적으로 취득시 현금 유출 100에서 처분시 현금 유입 0을 뺀 100이네요. 그런데 누적감가상각비는 얼마겠어? 90이잖아. 아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100에 대해 감가상각비 비용 잡아줘야 하는데 90밖에 안 잡아준 거잖아. 왜? 고정자산에 대해 쓴 돈이 100이잖아. 근데 감가상각비로 잡아준 건 얼마인 거야? 90밖에. 10 모자라게 잡아준 거지. 즉 10만큼 감가상각비가 덜 인정된 거지. 그러면 이익이 비용을 10만큼 덜 잡아줬다는 얘기는 이익이 10만큼 과대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이익이라는 게 소득금액인데 소득금액 10만큼 과대되어서 결국 10 곱하기 세율 만큼 세금이 더 징수되겠지. 자, 어떻게 더 거쳐진 세금 20 곱하기 세율을 이 금액을 돌려줄까 이거지.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오토매티컬리. 그렇죠. 처분에 의해 돌려주게 되게 돼 있는 거지. 그치? 네, 확인해 봅시다. 처분 시 고정자산 장부 금액은 얼마겠어요? 그래요. 취득원가 100에서 90만큼이 감가상각비로 인정이 되어서 남은 건 10이겠지. 그치? 네, 그게 장부 금액이죠. 그런데 이걸 얼마에 처분했다고? 네, 그냥 돈도 못 받고 처분한 거지. 장부 금액 10을 그냥 돈도 못 받고 처분한 거지. 그럼 뭐야?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지. 세법이 이 손실을 인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익이 주는 거겠지. 그러면 이 손실 10 곱하기 세율만큼 세금이 절약되겠죠? 왜?
비용을 잡아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 금액이 줄잖아요. 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한 게 세금인데 소득 금액이 줄면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 줄 거 아니야. 그치? 낼 세금이 줄어드는 거지. 세금이 절약되는 거지. 결국 처분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과세소득, 즉 이익이 줄어 세금이 줄어서 이 프로세스가 바로 뭐예요? 앞서 감가상각을 덜해줘서 더 거둔 세금을 돌려준 셈이 되는 것이죠. 오토매틱하려고 얘기했잖아. 손실만 딱 인정해줘 버리면 그렇죠? 자동적으로 팍팍팍 해서 세금이 덜 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입니다. 결국 감가상각을 해야 돼. 그러면 감가상각은 결국 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인데 고정자산에 대해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요. 고정자산으로 인해 쓴 돈입니다. 그게 이제 순현금 흐름인데 다른 표현은 순지출이라고 합니다. 순지출이 더 와닿죠? 그럼 고정자산에 대해 순지출, 순현금 흐름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 순지출이란 게 뭐야? 그렇죠. 취득을 위해 쓴 돈, 현금 유출,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 처분 금액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 차이 금액만큼이 결국 순지출인데 문제는 뭐냐면 취득하자마자 바로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순지출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감가상각이 되지만 순지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처분 금액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신이 아닌 이상 그 처분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물론 처분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을 한다면 그게 추정 잔존 가치죠. 추정 잔존 가치가 실제 잔존 가치와 일치한다면 결국 이 누적 감가상각비와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은 일치해서 뭐 세금을 덜 걷고 더 거치고 이런 게 없겠지. 깔끔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추정 잔존 가치와 처분 시점의 실제 잔존 가치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렇죠. 감가상각이 과대 또는 과소가 돼서 세금이 덜 거치거나 더 거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그런데 이런 덜 거치고 더 거치는 문제를 정산,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죠. 처분 시점에 결국 처분 손익이 잡혀가지고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세금이 절약되거나 다시 돌려주는, 다시 더 징수하는 그런 해결이 오토매티컬리 된다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는 자 이제 영년도에 10만의 현금을 지불하고 장비를 구입했네. 자 그런데 이 설치를 위해서 추가로 만을 더 지불했네. 취득원가는요. 구입가격 10만 원에 설치비까지 포함해야 돼. 고정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까지 지출된 모든 돈이 취득원가예요. 사용 가능하려면 설치까지 해야 되니까 이 설치비 만 원도 결국 취득원가다. 취득원가가 11만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 구입가격만 취득가격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 이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즉 감가상각 다 끝나고 처분하죠. 자, 그러면 17,000을 받을 수 있을 것. 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렇지. 이게 추정 잔존 가치라는 얘기지. 그 시점의 그 잔존 가치를 왜 추정하는 거야? 그래요. 감가상각을 위해서. 취득원가 11만에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될 금액은 뭡니까? 원래는 실제 잔존 가치를 그죠? 실제 잔존 가치를 여기다 써가지고 취득원가 빼기 실제 잔존 가치가 뭐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 순현금이니까 그 금액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 미래를 모르잖아. 실제 잔존 가치는 미래 가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 미래의 실제 잔존 가치를 한번 추정해 보는 거지. 매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11만 원에서 그렇죠. 처분 시점의 그 잔존 가치를 추정해 보는 거지. 그게 17,000이고 결국 예,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이만큼인 거지.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 거죠. 예, 내용연수가 6년이니까 그리고 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로 딱 나누면 15,500이 나오는데 그렇지. 요 15,500씩 6년간 매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처분 직전까지 즉 내용연수 종료되는 시점 6년이 딱 되는 시점까지 누적된 감가상각비는 매년 15,500씩 6년간 감가상각했으니 그렇지. 15,500 곱하기 6이 바로 누적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실제로 17,000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추정 잔존 가치도 17,000. 그죠? 감가상각 개시 시점, 즉 취득 시점이죠. 그때 잔존 가치로 추정한 게 17,000. 그리고 6년 후 실제 잔존 가치도 17,000. 처분 직전 순현금 흐름은 그래요. 취득으로 인한 현금 유출 11만에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 17,000에서 딱 93,000을 정말 썼네요. 그렇죠?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이 93,000인 거죠. 그런데 우리 93,000만큼 감가상각비로 잘 인식해냈잖아. 그리고 처분 시 확인된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도 93,000. 누적 감가상각비도 93,000. 그렇죠. 누적 감가상각비와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이 일치된 거지. 이 일치가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추정 잔존 가치와 실제 잔존 가치가 일치한 덕분에 이런 일이 발생해 준 거죠. 어떤 일? 그래요. 추정 잔존 가치와 실제 잔존 가치가 일치한 거지. 그로 인해 누적 감가상각비는 순현금이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지.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주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과대되지도 않고 과소되지도 않겠죠. 그 얘기는 이익이 과소되거나 과소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지. 이익이라는 게 소득금액인데 소득금액 곱하기 세율이 세금인데 소득금액이 과대 또는 과세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래요. 결국 감가상각으로 세금이 더 거치거나 덜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처분 시점에 세금을 더 징수하거나 또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물음의 감가상각비는 11만 빼기 17,000. 그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그걸 6으로 나눈 값이죠. 금액은 얼마예요? 15,500이었나요? 네. 처분 직전까지 누적 감가상각비는 그래요. 매년 15,500을 6년간 감가상각하니까 15,500 곱하기 6년 하면 93,000이네. 자, 6년 후 실제 17,000에 처분했다. 그러면 취득부터 처분 전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 순지출은 그렇죠. 취득원가 11만에서 17,000을 뺀 값인 93,000이 되는 거겠죠. 자, 순현금 흐름 93,000과 누적 감가상각비 얼마였어요? 15,500 곱하기 6. 93,000이죠. 둘을 비교하니까 일치 불일치. 일치네. 그러면 누적 감가상각비와 순현금 흐름이 일치하는 경우에 처분 시점에 세금을 환급하거나 징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6년 후 장비를 실제로 17,000에 처분했다면 처분 시 세후 현금 흐름 이게 중요한 거지. 세후 잔존 가치가 무슨 의미냐면 처분으로 인해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란 얘기예요. 얼마냐? 그러면 17,000에 처분했잖아. 근데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취득원가 11만 원에서 매년 15,500씩 6년간 감가상각을 했잖아. 그러면 누적 감가상각비가 이만큼이죠. 이게 얼마야? 93,000이잖아. 11만 빼기 93,000이 얼마야? 17,000이지. 근데 6년 후 얼마에 처분했어? 실제 잔존 가치는 17,000. 장부 금액 17,000짜리를 17,000에 처분했으니까 처분 손익은 있어 없어? 없지. 처분 이익이 있었으면 처분 이익 곱하기 세율 만큼 세금이 뜯겨 나갔겠지. 물론 처분 손실은 반대의 경우지만. 근데 지금 처분 손익이 0이니까 이 값이 0인 거잖아. 결국 17,000에 처분할 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잡혔으면 세금이 뭐 뜯겨 나가거나 그죠?
세이브되는 효과가 발생할 텐데 이건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처분 금액 17,000이 온전히 뭐야? 들어오는 거지. 이 17,000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세후 잔존 가치가 되는 거야. 처분에 의한. 다른 말로 세후 현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추정 잔존 가치와 실제 잔존 가치가 일치하면 누적 감가상각비와 고정자산의 순현금 흐름이 일치해서 결국 세후 현금 흐름과 처분 금액, 실제 잔존 가치는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누적 감가상각비와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이 불일치할 경우 추정 잔존 가치와 실제 잔존 가치가 불일치할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세후 현금 흐름이 처분 금액과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그거 배우려고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같은 케이스고요. 다른 모든 건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요. 내용문서 종료 시점에 처분 금액이 17,000이 아니고요. 2만에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잔존 가치잖아. 처분 금액이죠. 근데 추정 잔존 가치는 얼마예요? 17,000이라니까? 불일치하는 거지. 자, 이 불일치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요. 누적 감가상각비와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이 불일치하는 거지. 이게 불일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래요. 고정자산에 대한 쓴 돈보다 비용으로 인정해준 금액이 더 많거나 더 작거나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비용을 더 인정해주거나 덜 인정해준 거잖아. 그럼 뭐야? 세금이 더 거치거나 덜 거쳤다는 얘기잖아. 이게 정산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정산한다고? 언제? 처분 시한다 이거지. 오토매티컬리 하게. 물론 자동으로 돼요. 굳이 뭔가 할 필요 없어. 처분 시점에 정산하는 거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결국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왜 발생하는 거야? 그래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그 처분 금액, 즉 실제 잔존 가치가 감가상각 개시 시점, 즉 취득 시점의 추정 잔존 가치와 불일치할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처분으로 인해 들어온 현금이 얼마냐 이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면요. 처분으로 인해 들어오는 현금 유입 있죠. 즉 세후 잔존 가치, 세후 현금 흐름이 처분 금액과 다른 금액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계산할 수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 흐름을 이해하는 거죠. 결과는 그 금액만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계산하셔도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확인해 봅시다. 세후 잔존 가치가 얼마인지를 6년 후 실제로 2만에 처분한다면, 즉 이게 무슨 얘기야? 처분 금액이 2만 원, 즉 실제 잔존 가치가 2만 원이라는 얘기지. 추정 잔존 가치는 17,000인데. 그럼 결국 자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일단 실제 처분 금액, 실제 잔존 가치가 2만이면 취득부터 처분 전까지 순현금 흐름은 취득 11만. 그죠? 취득은행 현금 지출 11만.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 얼마? 2만이죠. 요타네, 그지? 오타. 네. 2만이죠. 2만. 그러면 순현금 흐름, 순지출은 9만인 거죠. 그 다음 순현금 흐름 9만이죠? 누적감가상각비는 15,500씩 6년간 93,000 했잖아. 그럼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현금 흐름은 9만인데 누적감가상각비는 93,000이죠. 아, 이게 웬일이야. 9만만 비용 인정해줘야 되는데 누적으로 93,000을 비용 인정해줘 버렸네. 얼마만큼?
3천만큼 비용을 더 인정해 줘 버렸네. 그러면 봅시다. 누적 감가상각비가 얼마라고? 93,000. 순현금 흐름은 9만. 그러면 감가상각비 비용이 얼마만큼? 3천만큼. 너무 많이 잡혀버렸네. 과대. 그러면 비용 과대만큼 이익이 과소되겠지. 이익이 과소라는 얘기는 소득금액이 과소. 소득금액에 세율 곱한 게 세금인데 소득금액이 과소되면 세금도 과소되겠지. 그 금액이 얼마야? 세율이 21%니까 이 비용의 과대 3천, 즉 소득금액의 과소 3천이지. 결국 3천 곱하기 21%만큼 세금이 덜 거치는 거지. 그치? 이걸 이제 우리 확인했어요. 왜? 뭘 확인한 거야 지금? 감가상각비를 3천만큼 너무 인정해 줘 버린 거야. 그로 인해 세금이 3천 곱하기 21%만큼, 즉 630만큼 덜 거쳐진 걸 확인한 거지. 그러면 처분 시 630을 더 징수해내야 되는 거지. 그런데 630 더 징수되는 게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 답할 수 있죠? 처분 시 세금을 환급해야 돼요? 징수해야 돼요? 그렇죠. 징수해야지. 왜? 3천만큼 비용을 너무 많이 인정해 줘 버려서. 즉 감가상각비의 과대로 인한 세금이 덜 거쳐진 거지. 그래서 언제? 처분 시점에 더 징수해야 되는 거지. 자, 6년 후 장비를 2만에 처분했다면 처분 시 세후 현금 흐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해 줘야 돼. 일단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추정 잔존 가치와 실제 잔존 가치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했죠. 그러면 처분 시 세후 현금 흐름은 그 실제 잔존 가치만큼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6년 후 장부 금액 취득원가 11만 원에서 누적 감가상각비 9만 3천을 뺀 17,000이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장부 금액은요. 추정 잔존 가치가 돼요. 이것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6년 후 처분에 의한 세후 현금은 볼게. 일단 얼마 처분했어요? 2만 현금 유입 들어오겠지. 2만에 처분했잖아. 그런데 세금이 뭔가 가감될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장부 금액 17,000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한 거야? 2만에 처분했죠. 그럼 처분이익이 얼마인 거야? 3천인 거지. 이익 3천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세금을 때리면 21%. 결국 세금이 얼마인 거야? 630으로 세금이 징수되는 거지. 자, 세법이 처분이익 3천 발생했네. 세금 내 이거지. 그러면 얼마 거치는 거야? 3천 곱하기 21%, 630이 세금을 뜯겨 나가겠죠. 그러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데 2만에 이 630이 뜯겨 나가니까 결국 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해 주머니에 딱 들어오는 돈은 2만 빼기 630인 19,370이 들어와요. 왜 630이 덜 들어온 거죠? 그래요. 결과적으로 보니 뭐야. 과거에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630만큼 세금이 덜 거쳤잖아. 그거 내가 지금 이제 징수해 가는 거야. 과세관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세무서가. 오토매티컬리 처분이익을 세법이 이익으로 봄으로써 630의 세금이 자동으로 징수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덜 거친 게 정산되는 거지. 요 630을 처분 시점에 징수해 감으로써 과거 덜 거친 세금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 처분 금액 2만이 아닌 그렇지. 과거에 덜 낸 세금 630이 뜯겨나간 나머지 금액 19,370만큼만 들어온다는 거. 요 19,370이 바로 세후 현금 흐름 또는 세후 잔존 가치라는 거야. 그럼 2만은 뭡니까? 세전 처분 금액, 세전 잔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요 용어들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전 잔존 가치, 세후 잔존 가치,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자, 이제는 뭐가 다르냐면
내용에서 종료 시점, 즉 6년 후 실제 처분 금액이, 즉 실제 잔존 가치가 15,000인 거야. 추정 잔존 가치는 얼마인데? 17,000. 아하. 추정 잔존 가치와 실제 잔존 가치가 불일치하네. 근데 앞의 사례와 다른 점은 추정 잔존 가치가 17,000, 실제 잔존 가치가 2만이었죠. 실제 잔존 가치가 추정 잔존 가치보다 큰 경우였고, 이번엔 뭡니까? 그렇지. 실제 잔존 가치가 추정 잔존 가치보다 작은 경우. 그럴 땐 또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숫자를 확인해 봅시다. 매년 감가상각비는 추정 잔존 가치 17,000 그대로 갑니다. 취득원가 11만 그대로 갑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1만 빼기 17,000, 즉 93,000이죠. 93,000에 대해 6년간 야금야금 썰어서 감가상각비 인식했을 테니 감가상각비, 매년 감가상각비는 15,500 그대로입니다. 처분 직전까지 누적 감가상각비는 15,500씩 6년간 감가상각비 인식했을 테니 누적 감가상각비는 15,500 곱하기 6년 그대로 갑니다. 따로 계산 안 보여드려요. 자, 그런데 6년 후 실제로 15,000에 처분했다 이거지. 그러면 취득부터 처분 전까지 순현금 흐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취득 시점의 현금 유출 11만.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액은 얼마? 15,000인 거지. 그러면 얼마? 그래요. 처분 전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 순현금 흐름은 95,000이야. 앞불사 뭡니까? 추정자산 가치를 17,000원으로 잡아서 고정자산에 대한 순지출을 93,000원으로 추정을 해서 감가상각을 이만큼 했는데 처분 시점이 되고 나서야 순지출이, 순현금이 95,000인 걸 알은 거지. 결국 이 순현금 흐름이 누적감가상각비 금액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그 지출이니까 뭐 마이너스 달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절대 금액만 생각하세요. 그럼 순현금은 얼마인데? 처분 시점이 되고 나서야 확인했는 게 95,000이죠. 누적감가상각비는 93,000인 거지. 비용이 2천만큼. 왜? 93,000만큼 감가상각 해줘야 되는데 95,000만큼 95,000이 뭐예요? 고정자산에 대해 쓴 돈이잖아. 그럼 95,000만큼 비용 잡아줘야 되는데 93,000만 감가상각 했잖아. 비용 잡아줬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2천만큼 과소된 거지. 그러면 이익이 뭐야? 너무 많이 잡혀버린 거지. 비용의 과소는 이익의 과대죠. 이익이 과세소득 아니야? 이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잖아. 그러면 2천에 세율 21% 곱한 금액인 420만큼 세금이 더 거쳐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 정산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처분 시점에 세금 420 더 거친 거를 돌려주면 돼요. 근데 그게 뭐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추가 업무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순현금 흐름 95,000, 누적감가상각비 93,000 불일치되죠. 불일치의 원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제 잔존 가치와 추정 잔존 가치의 불일치를 발생하는 거지. 추정 잔존 가치 17,000인데 실제 잔존 가치는 2만이잖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렇지. 순현금 흐름이 얼마라고? 95,000인데 누적감가상각비 93,000이잖아. 그렇지? 네. 이런 불일치로 인해 뭡니까? 세금이 감가상각 중에 비용이 덜 인정됐잖아. 2천만큼. 자, 그거를 언제? 처분 시에 뭡니까? 돌려줘야겠는 거지. 더 거쳐진 세금을 처분 시점에 돌려줘야겠죠? 네, 그러면 처분 시점에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이 발생하겠네. 자, 그리고 6년 후 장비를 실제로 15,000에 처분했다면 자, 처분 시 세후현금 흐름 세후잔존과 지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있어요. 뭡니까? 15,000원이 주머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더 거쳐진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15,000원에 처분해서 돌려받은 세금이 추가되어 가지고 15,000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즉 세후잔존 가치는 15,000 플러스 돌려받은 세금 그 금액일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계산해 봅시다. 자, 6년 후 장부 금액은 추정 잔존 가치가 17,000이기 때문에 내용시 종료되는 시점인 6년 후 장부 금액은 추정 잔존 가치 금액만 딱 남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취득원가 11만 원에서 매년 15,500씩 6년간 감가상각을 했으니 누적 감가상각비가 이만큼일 거 아니야. 그래서 취득원가 중에 감가상각이 안 된 금액이 바로 추정잔존 가치죠. 17,000.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다고? 15,000. 자, 장부 금액 17,000짜리를 15,000에 처분했으니 손해본 거지. 처분 손실 2,000이 잡힌 거지. 그러면 손실이니까 거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인 420만큼 뭐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즉 세법이 야 이거 처분 손실 2천 이거 비용 잡아줄게. 왜 비용 잡아주겠어요? 세법이 인심 쓰는 거야? 아니라니까. 뭡니까? 과거에 감가상각비를 덜 잡아준 거 있죠. 그거를 지금 잡아주겠다는 거야. 그 결과 세금이 덜 거치겠죠. 즉 420만큼 세금이 절약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 15,000원에 요 돌려받는 세금 2,000 곱하기 21% 420이 추가되어 세후 현금 흐름, 세후 잔존 가치는 15,420이라는 이 금액이 계산되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처분에 의해 받은 돈이 그렇죠? 거래처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내 고정자산 사간 사람한테 받는 건 얼마야? 15,000인데 왜 420이 더 들어왔죠? 내 고정자산 사간 사람은 나한테 분명히 15,000원밖에 안 줬어요. 근데 왜 처분에 의한 세후 현금 흐름이 15,420이라고 지금 계산되는 겁니까? 그래요. 감가상각 중에 더 거쳐진 세금을 지금 돌려받아서 420만큼 돈이 더 들어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니 왜 15,000원에 처분했는데 15,420이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왜 15,000원에 처분했는데 15,420이라고 현금 즉 증분 현금 흐름이 처분이라는 이 사건으로 들어온 현금 유입액 즉 증분 현금으로 잡히는 게 왜 15,000원이 아닌 15,420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재무관리를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15,000원보다 더 들어온 420은요. 과거 더 거쳐진 세금을 즉 내가 너무 많이 낸 세금을 그죠? 네, 적정한 수준보다 더 너무 많이 낸 세금 420을 지금 돌려받은 거예요. 그로 인해 처분 시 현금 흐름은 결국 15,000원이 아닌 15,420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감가상각 관련 현금 흐름이 투자 의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제를 통해 살펴보죠. 영년도에 10만의 현금을 지불하고 장비 구입, 설치를 위해 추가로 만 지불, 6년 후 내용연수 6년이죠. 이 장비를 처분하여 17,000을 받을 것으로 추정. 그러면 앞에 예제였죠. 그 숫자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 뭐 추가로 새로 뭐 숫자를 구성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우리 개념만 살펴보면 되니까요. 자, 10만의 현금을 지불하고 설치를 위해 추가로 만을 지불했다. 그러면 취득원가는 11만이구나. 그리고 내용연수 6년이고 그 다음에 처분하여 17,000을 받을 것으로 추정. 아하, 추정 잔존 가치가 17,000이구나. 그러면 취득 시점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은 11만 마이너스 17,000. 이게 고정자산에 대한 이 장비에 대한 순지출이죠. 근데 이게 추정이죠. 이게 추정 단순가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고정자산에 대한 순현금 흐름이 요 금액으로 추정이 되니까 요 금액만큼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식해야겠죠. 그러면 정액법 상각이고 내용연수가 6년이니까 결국 매년 감가상각비는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요 금액을 6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봤지만 이게 15,500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15,500이고 추가된 자료가 있죠. 투자한 평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려면 그래서 장비를 사용하면요 6년간 매년 25,000원의 영업 관련 순현금 유입이 발생한대요. 뭐 스토리를 한번 구성해 보자면 뭐겠어요. 이 장비를 통해 뭐 제품을 생산해서 그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면 그 영업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이것저것 비용 빼고 하면 똑 떨어지는 게 회사에 매년 25,000원이라는 얘기겠죠. 결국 이 11만을 들여서 연간 25,000원의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데 이 장비를 구입할 것인가 하는 투자 의사결정을 해보라 이거죠. 그런 문제입니다. 감가상각과 투자 의사결정 연결한 문제죠. 자, 장비 취득과 사용 그리고 처분과 관련된 취득부터 처분까지 현금 흐름을 구해보래요. 자, 이제 추가로 여기 처분 시점에 실제 단종 가치가 17,000인가 봐요. 그럼 추정 단종 가치랑 같은 현금 흐름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구해봅시다. 현금 흐름을. 일단 취득 0년도에 취득하죠. 그때 현금 유출이 10만이죠. 유출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그 다음에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내용에서 종료 시점 6년차야. 이때 17,000에 처분하니까 플러스 현금 유입 17,000. 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감가상각비는 분명히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지만 비용으로 세법이 인정함으로써 소득금액이 줄죠. 감가상각비만큼. 소득금액이 준다는 얘기는 세금이 준다는 얘기예요. 즉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지만 감가상각비가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 낼 세금, 낼 세금 안 내게 되면 그 현금으로는 플러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금 절약 효과 덕분에 감가상각비 매년 감가상각비 15,500에 세율 21%를 곱한 금액 3255가 절약되는 거지. 플러스 현금 흐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요금, 월 사용료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그거 여러분 돈 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절약 효과가 결국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6년 동안 매년 따박따박 발생하는 거지. 얼마? 3255씩. 그죠? 예. 자, 그러면 결국 이 고정자산인 장비와 관련된 자본 지출은 순자본 지출. 자, 0년도에는 마이너스 10만이죠. 그리고 첫 번째 연도에는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 325.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마찬가지고 자, 6년차에는 이 감가상각비 세금 절감 효과에 처분으로 인한 현금이입 이 두 개가 합해져서 2055가 되죠. 자, 거기에 이제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죠. 그로 인해 영업연금이 창출되죠. 그게 1년 차부터 25,000씩 몇 년간? 6년간 발생하는 것이죠. 문제에서 순환전 자본의 변화가 언급 안 됐으니까 그 얘기는 순환전 자본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환전 자본의 변화를 가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결국 총 추정 현금 흐름은 공식 기억나시죠?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환전 자본의 변화를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이 자본 지출을 가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본 지출 0년도에
10만이 그대로 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총추정 현금흐름은 영업 현금흐름의 자본 지출을 가감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연도별 총추정 현금흐름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 이 장비 구입 관련 증분 현금 흐름을 다 뽑아낸 거예요. 그죠? 이런 항목들이 다 뭡니까? 이런 항목들이 다 장비 구입과 관련된 증분 현금 흐름인 거죠. 관련이 있는 현금 흐름들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총 추정 현금까지 뽑아냈지. 이제 뭡니까? 5장에서 배운 투자한 평가 기법을 이용해서 이 투자안이 과연 이 기업의 기업 가치를 늘려주는 그런 투자인지를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MPB법을 이용해서 즉 순영가를 한번 구해보면 자, 이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쭉 구한 게 바로 뭡니까? 수익이죠. 이 초기 투자 비용 얘가 바로 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익에서 비용 뺀 값이 바로 MPB인데 그 값을 구해보시면 51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순영가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순영가를 갖는 투자안이므로 이 장비 구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택되어야겠죠. 채택.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감가상각 관련된 내용을 배우셨고 그 감가상각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이 투자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뽑아내고 그를 기초로 해서 투자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 6장에서 새로 배우는 내용이 결국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로부터 그 투자안을 실행할 경우 증가 또는 감소되는 현금 흐름, 즉 증분 현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신 다음에 그 현금 흐름을 뽑아낸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투자평가 기법을 적용해서 투자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분 시 잔존 가치가 2만일 경우, 17,000이 아니고 2만일 경우 요구사항 1에 다시 답하래요. 요구사항 1번은 추정 잔존 가치도 17,000이었고 실제 잔존 가치, 즉 처분 시 처분 금액도 17,000이고 일치했던 경우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다른 모든 건 동일한데 요구사항 3번은요. 다른 모든 건 동일한데 처분 시 잔존 가치가 17,000이 아니고 2만일 경우, 즉 추정 잔존 가치 17,000인데 처분 시 잔존 가치가 2만인 경우죠. 그러면 이런 추정 잔존 가치와 실제 잔존 가치의 불일치로 인해 세후 잔존 가치, 세후 현금 흐름이 처분 금액 2만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즉 세금 효과만큼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이 달라지겠죠. 어떤 현금 흐름이? 그렇죠. 처분 현금 흐름, 즉 세후 잔존 가치가 달라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실제 잔존 가치가 2만일 경우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구해보시면 결국 어떤 금액만 달라지겠어요? 다른 건 다 똑같겠죠. 취득연금 유출, 감가상각비 세금 절약, 영업연금 다 똑같겠죠. 근데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지. 이 처분 현금 유입이 다를 거야. 19,370인데요. 어떻게 나온 거겠어요? 그렇지. 얼마에 처분한다고? 2만. 그런데 장부가 얼마짜리야? 여러분 처분 시 장부 금액 얼마겠어요? 추정 잔존 가치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고정자산의 장부 금액은 추정 잔존 가치예요. 왜냐하면 취득원가 11만 원 중에
17,000 추정잔존가치 17,000을 제외한 이 금액을 내용에서 종료 시점까지 야금야금 썰어가지고 감가상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에서 종료 시점의 누적 감가상각비는 결국 이 금액이 될 거고, 잔고 금액이라는 게 취득원가에서 이 누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추정잔존가치만 남는 거지. 자, 그러면 장부가 17,000짜리 고정자산을 실제 잔존가치 2만에 처분했으면 3천만큼 처분 이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처분 이익을 세법이 이익으로 보니까, 근데 세법이 왜 이 처분 이익을 이익으로 볼까요? 그래요. 감가상각을 이만큼 했는데, 그죠? 이게 누적 감가상각비죠? 그런데 순현금 흐름은 결과적으로 보니 11만에서 얼마예요? 2만을 뺀 금액인 거야. 자, 추정잔존가치 17,000과 이 실제잔존가치 2만의 차이로 인해 결국 뭐예요? 누적감가상각비와 순현금 흐름이 불일치하는 거지. 이 불일치하는 만큼 얼마만큼 불일치해요? 3천만큼 불일치하죠. 즉 여러분 이미 배우셨겠지만 3천만큼 뭐예요? 누적감가상각비를 너무 많이 잡아준 거지. 그로 인해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아주는 바람에 세금이 덜 거쳤지. 그걸 처분 시점에 다시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 곱하기 세율 21% 곱한 금액 얼마인가요? 630인가요? 네, 이 630을 뭐요? 네, 징수하는 거지. 처분 시점에. 그러면 비용을 많이 잡아줘서 세금 덜 거친 그 금액인 630이 거쳐지는 거지. 그래서 처분 금액 2만에서 이 630을 징수한 나머지 금액인 19,370이 뭐야? 처분에 의해 유입된 현금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금액이 달라져요. 앞에 요구사항 1번과 다른 현금 흐름이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자, 그렇게 해서 제 총 추정 현금 흐름이 뭐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는 동일하지만 이 6년도 총 추정 현금 흐름이 요 차이로 인해 달라지겠죠. 어쨌든 총 추정 현금 흐름이 구해지면 요구 수익률이 18%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NPV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NPV를 구해 보시면 이 요구사항 3번의 경우 NPV는 6천. 어쨌든 또 0보다 큰 금액이 나왔네요. 하지만 NPV가 다른 금액이 나오죠. 요구사항 1과. 어쨌든 그래도 순영가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이 장비 구입을 하는 것이 기업 가치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얼만큼? 6천만큼. 이 장비 구입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기업 재무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